한국 로켓 불꽃놀이나 하겠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일본 JAXA 관제실 한국 누리호 발사 생중계를 켠 연구원들이 맥주를 따랐습니다. 실패 장면을 보려고요. 야간 발사 13기 위성 동시 투입 민간 기업 주도 우리도 못한 걸 한국이 하겠어? 하지만 새벽 1시 13분 그들의 웃음은 멈췄습니다. 완벽한 발사 18분 52초 만에 13기 모두 궤도 안착 예정보다 3분 빠른 완료 더 충격적인 건 데이터였습니다. 포고 진동 0.2 일본 H3는 1.8을 기록했던 그 수치를요. 이건 말도 안 돼. JAXA 엔지니어들이 데이터를 3번 재확인했습니다. 1995년 일본은 한국 과학자들을 문전박대했습니다. 로켓 기술은 국가 기밀입니다. 안 됩니다. 30년 후 거절당했던 그들은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독자 기술로요. 개발비 2조 원. 일본 H3와 같은 돈. 하지만 결과는 달랐죠. 누리호는 연속 3회 성공. H3는 1차 발사 폭발. 기술을 주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나사 하나부터 직접 깎으면서요. 그리고 2025년 일본 미쓰비시는 한국 한화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30년 만의 역전이었죠. 무시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침묵시켰을까요? 일본 JAXA 전 기술이전 담당관의 충격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 봉쇄가 오히려 더 강한 경쟁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마다 히로시입니다. 도쿄 시나가와구에 있는 작은 우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신둘이죠. 제 명함에는 우주항공 전략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저는 30년 가까이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기술이전 담당관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우리 로켓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게 제 일이었죠. 2025년 11월 26일 저녁 7시 저는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민간 우주기업이 의뢰한 아시아 우주시장 분석 보고서였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홈페이지가 떠 있었죠. 한국이 내일 새벽, 정확히는 오늘 밤 자정이 넘어 누리호 4차 발사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13분 발사 예정.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스크롤을 내렸어요. 주 탑재 위성은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부 탑재 위성은 큐브 위성 12기. 총 13기를 600km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이었죠. 목표 궤도가 우리 H3-30S급 미션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발사 시각이 새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야간 발사는 쉽지 않아요. 우리 JAXA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낮에 발사하죠. 시야 확보도 어렵고 발사대 주변 작업도 까다롭습니다. 한국이 첫 야간 발사를 시도한다는 건 상당한 모험이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JAXA 동료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었어요. 퇴직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죠. 타나카 선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내일 새벽에 로켓 쏜다는데 봤냐고요. 곧바로 몇 명이 답장을 달았어요. 13기 위성을 한 번에 쏜다니 무리수 아니냐. 야간 발사는 우리도 몇 번 안 했는데 한국이 되겠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한 줄 쳤어요. 실패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요. 사실 저는 한국 우주 개발을 오래 지켜봐 왔습니다.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때는 궤도 진입에 실패했죠.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다는 게 공식 발표였어요.
그런데 2022년 2차 발사에서 성공했고 2023년 3차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연속 성공이었죠. 우리 H3가 2023년 1차 발사에서 실패하고 2024년 2차에서야 성공한 것과 대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야간 발사의 13기 위성, 게다가 이번 4차 발사부터는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주도했다고 했어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첫 발사였죠.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녁 9시쯤 저는 보고서 작성을 멈추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어요. 어차피 오늘은 새벽까지 일해야 했으니까요. 컴퓨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생중계 링크를 띄워 놓았습니다. 발사는 새벽 1시 13분 예정이었지만 생중계는 밤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실패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에 넣을 만한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무리한 도전, 그리고 예상된 실패. 일본 기업들에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테니까요. 맥주캔을 따며 저는 화면 속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를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하얀 누리호. 47.2m 높이의 3단 로켓이 고요하게 서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밤 제 모든 생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생중계 화면을 보며 맥주를 마시는데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봄이었어요. 제가 JAXA에 입사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죠. 당시 저는 국제협력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면담을 요청한다고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3명의 한국 과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팀장급 한 분과 30대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 2명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명함을 건넸죠. 일본의 HE 로켓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팀장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특히 엔진 클러스터링 기술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엔진을 하나로 묶어서 제어하는 기술 말이죠. 당시 일본은 LE-7 엔진 개발에 성공한 직후였고 한국은 아직 독자 로켓을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매뉴얼대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로켓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사항입니다. 기술 이전이나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30살 정도였을까요? 안경을 쓴 말랐던 그 연구원이 물었어요. 그럼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연수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했죠. 우주 발사체 기술은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어요. 동맹국에게도 함부로 넘길 수 없는 기술이라고요. 1시간 정도의 미팅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실망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 협력 요청 거절. 별다른 감정 없이 업무를 처리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어요. 나로호라는 이름의 로켓을 만들었죠. 일단은 러시아가 만들고 2단만 한국이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차 발사 실패, 2010년 2차 발사도 실패했어요. 2013년 3차 발사에서야 겨우 성공했죠. 저는 그 소식들을 업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역시 로켓은 쉽지 않다고요. 러시아 엔진을 쓰고도 저 정도인데 독자 개발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이 누리호 시험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75톤급 엔진 하나로 만든 1단 발사체였죠.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놀랐어요. 자체 엔진을 만들었다는 게 의외였으니까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실패했지만 거의 성공에 가까웠어요.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된 게 문제였을 뿐 나머지는 완벽했죠. 2022년 2차 발사. 완벽한 성공. 1.5톤 위성을 700km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1995년 그날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세 사람. 특히 안경 쓴 젊은 연구원. 그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들이 누리호를 만든 사람들 중 하나일까요? 컴퓨터 화면에서는 발사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남았다는 자막이 떴어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30년 전, 저는 그들에게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문을 만들어냈죠. 밤 11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에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가 비춰졌어요. 조명을 받은 누리호가 밤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죠. 해설자가 발사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맥주캔을 땄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떴어요. T-55분. 발사 55분 전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노트북으로 업무용 메신저를 켰습니다. JAXA 동료 몇 명이 접속해 있었어요. 역시 다들 보고 있었던 거죠. 타나카 선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간 발사 준비 상태 괜찮아 보이네. 그래도 변수가 많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발사는 수천 개의 체크리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연기되죠. 특히 야간에는 더 까다로워요. 새벽 0시 45분,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최종 준비 점검 시작. 발사관제센터의 긴장된 분위기가 화면으로 전해졌어요. 연구원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새벽 0시 55분이 되었는데 카운트다운이 멈췄어요. 화면에 발사 시각 조정 중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곧 아나운서가 설명했습니다.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에서 신호 이상이 감지됐다고요. 현장에서 확인 중이라고 했죠. 새로운 발사 시각은 1시 13분으로 변경됐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역시 문제가 생겼네. 센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어. 타나카 선배가 답했습니다. 야간 발사는 이런 변수가 많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그때 발사가 취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센서 이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엄빌리컬은 발사체의 연료와 산화제를 공급하는 핵심 장치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발사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화면 속 한국 연구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8분 동안 빠르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압력은 정상이고 센서만의 문제라고요. 발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새벽 1시 10분, 카운트다운이 재개됐습니다. T-3분. 화면이 발사대 클로즈업으로 바뀌었어요. 누리호 주변의 보조 장치들이 하나둘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T-1분. 자동 발사 시퀀스가 시작됐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이제부터는 컴퓨터가 모든 걸 제어해요. 사람이 개입할 수 없죠. T-30초.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패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T-10초. 10, 9, 8, 7. 카운트다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3, 2, 1. 엔진 점화. 새벽 1시 13분 정확히 누리호 하단에서 주황색 불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 총 300톤의 추력이 발사대를 밀어냈어요.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붉은 불꽃. 47m 높이의 하얀 로켓이 점점 빨라지며 상승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완벽했어요. 흔들림도 없었고 궤적도 정확했습니다.
누리호는 마치 레일 위를 달리듯 곧게 올라갔어요. 발사 2분 후 1단 분리 성공. 화면에 분리되는 1단 로켓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어요. 곧이어 페어링 분리, 2단 분리도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발사 7분 후 고도 500km 통과. 발사 12분 후 3단 엔진 정지. 목표 궤도 진입. 그리고 발사 15분 후 주 탑재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분리 확인. 부 탑재 위성 12기 순차 분리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누리호 내부 카메라 영상이 나왔어요. 13기의 위성들이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우주 공간으로 사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새벽 1시 31분, 누리호 비행 종료. 예정보다 3분 빨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오른손에는 반쯤 든 맥주잔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탁! 바닥에 떨어진 유리잔이 깨졌어요. 맥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치울 생각도 못했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봤죠. 성공했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질문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센서 이상으로 18분 지연됐던 발사. 첫 야간 발사. 13기 위성 동시 투입. 민간 기업 주도. 모든 변수를 뚫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새벽 1시 55분. 화면에 중요한 자막이 떴습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 성공. 발사 42분 만이었어요.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고 태양 전지판도 정상 전개됐다는 확인이었죠. 완전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깨진 유리잔을 치우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새벽 2시 20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의 합동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박종찬 단장이 발표석에 섰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엔진 성능이 추정치보다 높게 나와 예상보다 빠르게 비행이 종료됐습니다. 엔진 성능이 추정치보다 높았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발사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했죠. 텔레메트리 데이터, 비행 궤적, 엔진 연소 기록. 저는 빠르게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먼저 비행 시간을 확인했어요. 누리호는 발사 후 18분 52초 만에 모든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정확히 3분 빨랐어요. 3분이라는 시간은 로켓 발사에서 엄청난 차이입니다. 연료 소모량, 궤적, 모든 게 계산과 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진동 데이터 파일을 열었어요. 포고 현상 측정치를 찾았죠. 포고 현상은 로켓이 상승하면서 연료 탱크 안에서 일어나는 진동이에요. 연료가 출렁이면서 엔진에 불규칙한 압력을 가하죠. 심하면 엔진이 꺼지거나 로켓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모든 로켓은 이 문제와 싸워요.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허용치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죠. 우리 H3 로켓의 경우 1차 발사 때 포고 현상 수치가 1.8을 기록했습니다. 허용치는 2.0이었으니까 합격이었지만 엔지니어들은 좀 더 낮추고 싶어 했어요. 누리호의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0.2 이하.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를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누리호의 포고 현상 수치는 0.2 이하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첫 야간 발사에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요? 우리 H3는 수십 년간 축적된 LE-7A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LE-9을 개발했어요. 그래도 1.8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75톤급 엔진으로 0.1을 찍었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JAXA 추진기관 연구실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2시 반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 깨웠구나. 그런데 급한 게 있어서. 한국 누리호 데이터 봤어? 아, 네. 발사 성공했다고 뉴스 떴던데요. 지금 텔레메트리 데이터 공개됐어. 보고 현상 수치 확인 좀 해줘. 내가 잘못 본 건지. 잠시 후 후배가 컴퓨터를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침묵. 선배님,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공식 발표 자료야. 0.25?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으니까요. 클러스터링도 그렇고요.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제어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도 LE-7A 개발하는데 10년 걸렸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엔진 클러스터링은 단순히 엔진 여러 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각 엔진의 추력을 정확히 동기화해야 하고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즉시 감지해서 대응해야 하죠. 진동 제어는 더 복잡합니다. 데이터 조작은 아니겠죠?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데이터를 조작할 이유가 없어. 어차피 전문가들이 다 확인할 텐데.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엔진 연소 시간, 추력 곡선, 분리 타이밍. 모든 게 완벽했어요. 교과서에 실을 만한 비행이었죠. 새벽 3시, 일본 우주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성공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야간 발사 성공했네. 대단한데? 13기 위성을 한 번에 올렸어. 우리 H3도 못한 건데. 포고 현상 데이터 봤어? 0.1라는데 믿어지냐? 기술 유출 아니야?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나? 저는 마지막 댓글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 유출이라고요. 우리가 기술을 준 적도 없는데 무슨 유출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30년 동안 문을 닫아놨죠. 그들은 스스로 만들었어요. 나사 하나부터 직접 깎아가며요. 새벽 4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일본 민간 우주기업이 의뢰한 아시아 우주시장 분석 보고서. 원래는 한국의 실패 사례를 넣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했죠.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우주 발사체 개발 비용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먼저 누리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식 자료에 따르면 누리호 개발에는 총 1조 9,57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간의 개발 기간이었죠. 여기에는 나로우주센터 시설 일부 개선 비용도 포함돼 있었어요. 이제 일본 H3. 우리 H3는 2014년부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총 개발비는 약 2,060억 엔.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조 9,700억 원이에요. 개발 기간은 10년 정도였죠. 숫자만 보면 비슷했습니다. 거의 같은 돈을 썼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어요.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에서 아쉽게 실패했지만 2022년 2차 발사부터 지금까지 연속 성공이었습니다. 2차, 3차, 4차. 3번 연속 완벽한 성공이죠. H3는 2023년 1차 발사에서 공중 폭발했어요. 2단 엔진 점화 실패였죠. 2024년 2차 발사에서야 성공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위성 대신 모의 위성을 실었어요. 3차 발사부터 실제 위성을 탑재하기 시작했죠. 저는 표의 발사 성공률을 추가했습니다. 누리호 4회 발사 중 3회 성공. 성공률 75%. H3 7회 발사 중 6회 성공. 성공률 약 86%. 숫자만 보면 H3가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맥락이 달랐습니다. 누리호는 독자 개발 첫 로켓이에요. H3는 HEA,
HEV의 기술을 이어받은 3세대 로켓이죠. 이제 발사 비용입니다. 저는 미쓰비시 중공업 공개 자료를 찾았어요. H3의 목표 발사 비용은 약 50억 엔, 한화로 약 680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H2어의 절반 수준이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가 상업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춘 가격이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누리호의 발사 비용은 공식 발표로 약 600억 원 정도였습니다. H3보다 80억 원 저렴했어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같은 돈을 들여 개발했는데 발사 비용은 더 저렴하고 연속 성공률은 더 높았어요. 게다가 이번 4차 발사는 민간 기업 주도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발사 운용에도 참여했습니다. 우리 H3는 여전히 JAXA와 미쓰비시의 공동 작업이에요. 민간 이양은 아직 먼 미래죠.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저는 일본 우주 커뮤니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새벽인데도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 발사 비용이 우리보다 싸다는데 진짜야? 세금 낭비다. H3 개발에 2조 원 쏟아부었는데 1차부터 실패했잖아. 한국은 민간 기업이 주도한대. 우리는 언제까지 JAXA만 믿고 있을 거야? 저는 이 댓글들을 캡처해서 보고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알아야 할 시장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했어요. 누리호가 이번에 탑재한 위성은 총 13기였습니다. 주 탑재 위성 1기와 부 탑재 큐브 위성 12기. 총 중량은 약 595kg이었어요. 3차 발사 때는 240kg이었으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H3-30S 버전의 태양동 기궤도 페이로드는 약 4톤입니다. 누리호보다 훨씬 높아요. 하지만 누리호는 지금도 성능이 개선되고 있었어요. 박종찬 단장의 브리핑에서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엔진 성능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700km 태양동 기궤도에 2.2톤까지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기 설계 목표는 1.5톤이었어요. 지금은 2.2톤. 약 47% 성능 향상이었죠. 저는 보고서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K-빨리빨리 문화가 우주 개발에도 적용되고 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죠. 빨리 개발하고, 빨리 시험하고, 빨리 개선한다. 우리 일본은 정확성과 안정성을 중시해요.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걸 선호하죠. 하지만 우주 산업은 변하고 있었어요. 스페이스X를 보세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그게 새로운 트렌드였죠. 한국이 그 흐름을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이제 출근 시간까지 2시간 남았네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 빠른 의사결정, 민관 협력 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다. 일본 우주 산업은 이를 교훈 삼아야 한다.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문장이 제 클라이언트를 기분 나쁘게 할까요? 아니,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팩트니까요. 새벽 3시쯤 보고서를 쓰다가 저는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서두를까요? 누리호 2차 발사가 2022년 6월이었어요. 3차 발사는 2023년 5월. 약 1년 간격이었죠. 그런데 4차 발사는 2025년 11월. 2년 반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간격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한국우주항공청 보도자료를 찾아봤어요. 4차 발사가 당초 2024년 계획이었다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민간 기업 이양 때문이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술을 제대로 익히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민간 이양.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둔 자료였죠. 일본 방위성 관련 지인에게 받은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컨설턴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네트워크가 생기거든요. 파일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우주발사체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열자마자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누리호 75톤급 액체 엔진 기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활용 가능하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2020년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어요.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죠. 원래는 고체 연료 로켓을 우주 발사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누리호는 액체 연료 로켓이에요. 하지만 액체 연료 기술도 미사일에 쓰입니다. 특히 75톤급 엔진 같은 대형 엔진은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핵심이죠. 보고서에는 한국의 현무-5 미사일 사진이 있었어요. 사거리 3,000km로 알려진 탄도미사일이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러 정황상 개발 중이라고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누리호 기술이 여기 들어간다면요? 저는 보고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도가 나왔어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원이 그려져 있었죠. 3,000km 사거리. 그 원 안에 일본 전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모두 사정권이었어요. 비행시간도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 약 15분. 서울에서 오사카까지 약 12분. 15분이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요격 시스템을 가동한다 해도 확실하지 않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안 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국은 포기하겠지. 혼자서는 못 만들 거야. 설령 만든다 해도 한참 뒤의 일이겠지.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술은 우주 발사체에만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있었어요.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두려웠어요.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는 것 자체는 축하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 기술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였죠. 30년 전 제가 한국 과학자들에게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안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로켓 기술은 국가 기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기술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협력했다면요? 함께 개발했다면요? 그랬다면 한국은 독자 노선을 택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일본과 기술을 공유하고 평화적 우주 개발에만 집중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우주선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한국은 이미 7번째 우주 강국이 됐습니다. 독자 기술로요. 우리의 도움 없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30년 동안 거부했던 그 나라와 어떻게 공존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새 문단을 시작했어요. 기술 봉쇄는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독자 노선을 강화할 뿐이다. 쓰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안 줘서 그들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더 큰 변수가 됐습니다. 새벽 6시, 저는 2023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직후 JAXA가 발표한 공식 성명이었어요. 파일을 열자 이런 문장이 나왔죠. 대한민국의 독자적 우주 발사체 기술 개발을 인정하며 향후 아시아 우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30년 만의 인정이었습니다. 1995년 제가 거절했던 그 기술. 한국은 스스로 완성했고 우리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최근 뉴스 기사를 검색했어요. 2025년 한국 우주산업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위성 발사 협력 계약 체결. UAE, 한국 누리호 기술 도입 검토. 한국우주항공청, 동남아 4개국과 MOU 체결. 모두 올해 뉴스였어요. 한국은 이미 시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독점하려던 그 시장을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메일함에 3일 전 온 메일이 있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우주사업부 동료가 보낸 거였죠. 히로시, 혹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 연락처 있어? 부품 협력 건으로 미팅이 필요해. 저는 그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품 협력. 일본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30년 전과 완전히 반대 상황이었죠.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새벽 7시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결론 한국은 기술 봉쇄를 극복하고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됐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를 잃었고 경쟁자를 얻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1995년 그날의 회의록 파일을 열었어요. 한국 과학자 3명과의 면담 기록이었죠. 안경 쓴 젊은 연구원이 마지막에 물었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한참 뒤의 일이겠죠. 30년이 지났습니다. 협력은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 됐죠. 새벽 8시, 저는 클라이언트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 7번째 1톤급 위성 발사국이 되었다. 우리가 기술 협력을 거절한 지 30년 만이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보고서 결론란에 이렇게 적었죠. 기술을 주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 만들었다. 일본은 협력 파트너를 잃었고 시장 경쟁자를 얻었다. 이것이 기술 봉쇄의 결과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완성됐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995년 JAXA 국제협력부서 단체 사진이었죠. 그날 한국 과학자들을 만났던 날 찍은 거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제 필체였죠. 한국 KARI 방문. 기술 협력 요청 거절. 안보상 불가. 저는 그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옳다고요. 로켓 기술은 국가 기밀이라고요. 한국 같은 나라에 줄 수 없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한국은 나사 하나부터 직접 만들었어요. 75톤급 엔진을 독자 개발했고 클러스터링 기술을 완성했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번 연속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 UAE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독점하려던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도쿄의 아침이었어요. 저는 미쓰비시 동료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연락처 알아볼게. 그런데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이라는 걸 기억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JAXA 후배였죠. 선배님, 한국 누리호 데이터 분석 끝났어요. 공식 보고서 나왔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뭐가? 엔진 성능 향상으로 페이로드가 2.2톤까지 늘어났대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 고마워. 보고서 보내줘. 전화를 끊고 저는 1995년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날 회의실을 나가던 한국 과학자들의 뒷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눈빛. 저는 사진 뒷면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당신들이 옳았습니다.